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나이는 분명 비슷한데 어딘가 모르게 10살은 젊어 보이는 사람. 피부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성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딱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 말입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분도 계시죠. 얼굴만 보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느낌이 왠지 칙칙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이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운동? 식단?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옷띠입니다. 네, 매일 아침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옷 한 벌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옷 타령이야. 편한 게 최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옷에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부질없는 것 같고 괜히 나이가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무난하고 편한 옷만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이 단순히 멋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자존감,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비싼 옷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내일 당장 거울 앞에서 달라진 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젊을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았을까? 이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대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동네 편의점에 슬리퍼 끌고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구겨진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어도 나름 그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음이라는 게 이미 최고의 옷이었기 때문이에요. 팽팽한 피부, 탄력 있는 몸, 빛나는 머릿결, 이런 것들이 어떤 옷을 입든 간에 기본 점수를 올려줬던 겁니다. 말하자면 20대의 몸은 어떤 액자에 넣어도 빛나는 명화 같은 거예요. 액자가 좀 허름해도 그림 자체가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에 접어들면 얼굴 윤곽선이 달라져요. 목 주변에 주름이 생기고 어깨 라인이 처지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바뀝니다. 남성분들은 배가 나오면서 상체 비율이 달라지고 여성분들은 허리 라인이 변하면서 예전에 잘 맞던 옷이 갑자기 안 어울리게 되죠.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무가 계절마다 모습이 바뀌듯이 우리 몸도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는 몸이 변했는데 옷 입는 방식은 20년 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색 라운드 티셔츠 한 장을 20대 청년이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깔끔하고 산뜻하죠. 그런데 같은 옷을 50대 중반인 분이 입으면 어떨까요? 물론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목 주변 주름이 강조되고 늘어진 소매가 팔뚝의 변화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요. 같은 옷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면 가구를 새로 맞추잖아요. 집 구조가 달라졌는데 예전 집에서 쓰던 가구를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아무리 좋은 가구라도 어색해 보이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라는 집의 구조가 바뀌었으면 옷이라는 가구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옷 입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건 허영이 아니에요. 변화한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지금의 나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옷을 좀 잘 입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냥 겉모습일 뿐이잖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옷 한 벌이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깜짝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인상 7초. 옷이 여러분 대신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7초입니다. 길어야 10초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나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 모든 판단이 채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7초 안에 여러분의 학력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성격이 좋은지, 유머 감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7초 안에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표정, 자세, 그리고 옷차림이에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같은 사람인데 옷만 다르게 입힌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모습, 다른 한 장은 평범하게 편한 옷을 입은 모습.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 인물을 더 유능하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더 호감이 간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얼굴도 같고 표정도 같은데 옷만 달라졌을 뿐인데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갈린 겁니다. 이건 실험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한 분이 백화점에 2번 방문을 했어요. 첫 번째 방문에는 늘 입던 편한 옷차림, 그러니까 좀 늘어난 면바지에 바렌 점퍼를 입고 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는 같은 분이 깔끔한 코트에 잘 달인 셔츠, 단정한 구두를 신고 갔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방문 때는 매장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물어봐도 대답이 좀 건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고 커피까지 권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걸 듣고 에이, 그건 백화점이니까 그렇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백화점뿐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간 환자와 다소 허술한 차림으로 간 환자에게 의료진이 완전히 똑같은 태도를 보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더 신뢰감을 주는 환자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연구로 밝혀져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옷차림이 단정한 분에게 직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깔끔한 옷을 입은 손님에게 더 좋은 자리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게 공정한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현실을 알고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의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옷차림을 조금만 신경 쓰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옷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정장을 입고요. 왜 그렇게 하나요? 옷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에만 옷에 신경을 쓰고 평소에는 그냥 아무거나 입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이 훨씬 많잖아요. 1년 365일 중에 특별한 날은 고작 며칠이고 나머지 350일 넘는 날들은 아무거나 입고 보내는 겁니다. 그 350일 동안 여러분의 옷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좀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옷이 남한테 보이는 내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건 이해했어. 근데 그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좋은 건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옷을 잘 입는 것의 진짜 힘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옷을 바꾸면 뇌가 바뀐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대충 옷을 입고 나간 날과 나름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나간 날,
기분이 같았나요? 아마 다르셨을 겁니다. 옷을 잘 입은 날은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반대로 옷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은 괜히 움츠러들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이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흰색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쪽에는 이건 의사 가운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다른 쪽에는 이건 화가가 입는 작업복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같은 옷인데 설명만 다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중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의사 가운이라고 들은 그룹이 화가 작업복이라고 들은 그룹보다 집중력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부여된 의미에 따라 실제로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에 Included Cognition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옷이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 조각이 아니라 뇌에 신호를 보내서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세, 태도, 심지어 능력 발휘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면서 옷을 고른다고 해봅시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아무 옷이나 집는 것과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이 옷을 입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고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57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에 집에서 거의 매일 트레이닝복만 입고 생활하셨다고 해요. 나갈 일도 별로 없으니까 편한 옷이 최고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셨대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거울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러다가 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최소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날이라도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정도는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자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전보다 나아 보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밖에도 나가게 되고 밖에 나가니까 사람도 만나게 되고 석 달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옷 입는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분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을 바꾸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이 행동 활성화를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 또는 자녀가 독립한 후에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중장년 분들에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이라는 강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매일 옷을 차려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옷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옷에 신경을 안 쓰니까 외출도 줄어들고 외출이 줄어드니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관계가 줄어드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뭐냐? 바로 아침에 옷을 제대로 입는 것입니다. 이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옷뿐만이 아니에요. 옷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옷을 잘 입으니까 머리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신발도 좀 더 깨끗한 것을 신게 되고 자세도 좀 더 펴지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면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면 대화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렇게 옷 한 벌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삶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좀 마음이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래, 옷 좀 신경 써야겠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으라고? 뭘 사야 하는데? 나는 패션을 잘 모르는데? 이런 걱정이 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확 달라 보이는 아주 실용적인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중장년이 옷 잘 입는 핵심 원칙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옷을 잘 입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옷은 다 비싸잖아. 유명 브랜드를 사야 잘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옷을 잘 입는 것과 비싼 옷을 입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도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분이 계시는 반면 대형 마트에서 산 옷인데도 세련되어 보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원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첫째, 핏이 90%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핏이라는 건 쉽게 말해 옷이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00원짜리 옷이라도 내 몸에 딱 맞으면 훨씬 비싸 보여요. 중장년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옷을 너무 크게 입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좀 가려야지 하는 마음에 실제 사이즈보다 한두 치수 큰 옷을 사시는 거예요. 기분은 이해합니다. 배도 좀 나왔고 팔뚝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넉넉한 옷으로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큰 옷이 오히려 체형을 더 부각시킵니다. 너무 큰 옷을 입으면 몸 전체가 뭉뚱그려져서 실제보다 더 크고 둔해 보여요. 반대로 너무 작은 옷도 문제예요. 꽉 끼는 옷은 몸의 변화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입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합니다. 딱 맞는다는 건 옷을 입었을 때 어깨선이 내 어깨 끝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슴과 배 부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으며 바지는 허리를 조이지 않으면서도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를 말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옷을 살 때 꼭 입어보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정면만 보지 마시고 옆모습도 꼭 확인하세요. 옆모습에서 옷이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의 느낌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좋은 옷을 찾았는데 사이즈가 완벽하지 않다면 수선을 맡기세요. 수선비 몇천 원이 새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둘째, 색깔은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옷을 잘 입는 분들의 옷장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색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어요. 옷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양한 색의 옷을 사시는데 옷을 잘 아는 분들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2-3가지 색깔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돌려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색이 적을수록 조합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어울리는 색은 어떻게 찾느냐?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밝은 흰색 천과 아이보리색 천을 얼굴 옆에 대보세요. 밝은 흰색이 더 잘 어울리는 분은 쿨톤이고 아이보리가 더 잘 어울리는 분은 웜톤이에요. 쿨톤인 분은 네이비, 차콜 그레이, 흰색, 검정 같은 차가운 색이 잘 어울리고 웜톤인 분은 베이지, 카키, 브라운, 올리브 같은 따뜻한 색이 잘 어울립니다. 이 톤에 맞는 기본색 3가지만 정해놓으면 쇼핑할 때도 시간이 절약되고 잘못 살 확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장년의 경우 검정색을 주의하셔야 해요. 검정색이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검정색은 얼굴을 더 어둡고 피곤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정 대신 짙은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를 쓰시면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셋째, 소재가 가격표를 가린다.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입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의 옷이라도 소재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옷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얇고 번들거리는 폴리에스터 소재의 검은색 바지와 약간 무게감이 있는 울 혼방 소재의 검은색 바지.
이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가격이 두세 배는 차이나 보여요. 실제 가격 차이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는데도 말이에요.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감입니다.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떨어짐이 있는 소재는 저렴한 옷이라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반대로 인조적인 느낌이 강한 소재는 비싼 옷이라도 싸구려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가 좋으냐? 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 두께감이 있는 면이 중장년에게 가장 좋아요. 옷을 살 때 가격표 말고 소재표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소재표에면 80% 이상 또는 울 50% 이상이 적혀 있으면 대개 괜찮은 품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 신발과 가방이 전체 점수를 결정한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신발을 먼저 봅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의 경우 신발이 전체 인상의 30% 이상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때가 타 있거나 뒤축이 닳아 있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확 떨어집니다. 반대로 옷이 아주 평범해도 신발이 깔끔하면 이 사람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줘요. 비싼 신발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하얀 운동화 한 켤레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신으면 그것만으로도 전체 옷차림의 격이 올라갑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가방이 큰 역할을 하는데, 유행 지난 큰 가방보다 심플하고 깔끔한 중간 사이즈 가방 하나가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남성분들도 등산 가방이나 에코백 대신 깔끔한 토트백이나 서류 가방 하나 정도는 갖추시면 좋아요. 자, 다섯째, 깔끔함이라는 최고의 명품입니다. 마지막 원칙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의 핵심은 결국 깔끔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구김이 잡혀 있거나 보풀이 일어나 있거나 얼룩이 묻어 있으면 그 순간 전부 무너집니다. 반대로 소박한 옷이라도 다림질이 잘 되어 있고 보풀 하나 없이 깨끗하면 그 자체로 품격이 느껴져요. 명품 가방을 매는 것보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한 장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에 입을 옷들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구김이 있는 건 다림질하고, 보풀이 일어난 건 보풀 제거기로 정리하고, 얼룩이 있는 건 미리 세탁해 놓으세요. 이 30분의 투자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달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옷에서 나는 냄새도 중요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옷의 밴 냄새가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입고 난 옷은 바로 세탁하거나 최소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핏. 둘째, 색깔. 셋째, 소재. 넷째, 신발과 가방. 다섯째, 깔끔함.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싼 브랜드 필요 없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대형 마트에서 산 옷도 백화점에서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원칙을 아셨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에서는 계절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실제로 어떻게 코디하면 되는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절별, 상황별, 실전 코디 가이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봄과 여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따뜻한 계절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더우니까 최대한 얇고 가벼운 옷만 입자입니다. 여름의 핵심은 시원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것이에요. 남성분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름에 가장 무난하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조합이 뭔지 아세요? 카라가 있는 폴로 셔츠에면 소재의 치노 팬츠입니다. 라운드 티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두께감 있는 면 소재를 고르시고, 색은 흰색보다 밝은 회색이나 연한 네이비를 추천합니다. 반바지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반바지를 입으시려면 길이가 중요합니다. 무릎 바로 위 정도, 그러니까 무릎뼈에서 손가락 2-3개 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성분들은 여름에 밝은 색의 린넨 혼방 블라우스에 면 소재 와이드 팬츠가 아주 좋습니다.
와이드 팬츠는 하체 체형 변화를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도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해요. 여름에 특히 주의하실 점은 슬리퍼입니다. 편한 것과 허술한 것은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가을과 겨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운 계절은 사실 옷을 잘 입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레이어드라는 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에 깔끔한 셔츠나 니트를 입고 위에 가디건이나 블레이저를 걸치고 바깥에 코트를 입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에 입는 옷은 얇게, 바깥에 입는 옷은 두껍게입니다. 코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중장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코트는 무릎 길이의 싱글 코트입니다. 색은 네이비, 차콜, 카멜 중에 고르시면 거의 실패가 없어요. 패딩을 입으시는 분들도 많죠. 패딩은 편하고 따뜻하지만 자칫하면 둥글둥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패딩을 입으실 때는 가능하면 긴 기장을 선택하시고 너무 부풀어 오르지 않는 슬림한 디자인을 고르세요. 그리고 패딩 안에는 후드티보다 셔츠나 니트를 입는 것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자, 이제 상황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조사입니다. 결혼식과 돌잔치는 밝은 분위기의 자리이니까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네이비나 밝은 회색 계열의 정장이나 재킷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깔끔한 셔츠에 블레이저, 면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성분들은 원피스나 블라우스의 스커트 조합이 무난하고 너무 화려한 패턴보다 단색이 품이 있어 보여요. 장례식은 검정색 정장이 기본이지만 없으시다면 검정에 가까운 아주 짙은 네이비나 차콜도 괜찮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갈 때는 캐주얼하되 단정한 느낌이 핵심입니다. 깔끔한 니트에 잘 맞는 바지, 깨끗한 구두나 운동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녀 행사에 참석할 때는 평소보다 반 단계만 격식을 올려서 입으세요. 일상복에 재킷 하나만 걸쳐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브랜드로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나이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유행만 좇는 것입니다. 중장년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옷장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옷이 얼마나 들어있으세요?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옷 중에서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이나 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장에 있는 옷의 20%만 입고 나머지 80%는 거의 안 입는다고 해요. 언젠가 입겠지 하고 넣어둔 옷. 이건 비싸게 샀으니까 버리기 아까운 옷.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 이런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옷장이 이렇게 복잡하면 매일 아침이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옷장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초 룰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하나씩 꺼내세요. 그리고 30초 안에 이 2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난 1년 안에 이 옷을 입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는가? 이 2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옷은 과감하게 빼세요.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옷장의 절반 이상이 비워질 겁니다. 처음에는 좀 허전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깨달으실 겁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니까 아침이 편해진다는 것을요.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꺼내는 옷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자, 옷장을 비웠으면 이제 채울 차례입니다. 여기서 캡슐 옷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캡슐 옷장이란 최소한의 기본 아이템으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옷장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아이템 10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색 또는 밝은색 셔츠 2장, 네이비나 차콜 같은 어두운 색 니트 1장, 깔끔한 카라 티셔츠 1장, 잘 맞는 면바지 2벌, 청바지 1벌, 블레이저 또는 가디건 1벌,
코트 한 벌, 깔끔한 운동화 한 켤레, 구두 또는 로퍼 한 켤레, 심플한 가방 하나. 이 10가지 아이템을 서로 조합하면 최소 20가지 이상의 다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옷이 지금 내 옷장에 있는 다른 옷 3벌과 어울리는가? 둘째, 이 옷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입을 수 있는가? 셋째, 이 옷을 입었을 때 거울 속에 내가 마음에 드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미소가 나오는 옷.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옷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쇼핑을 할 때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솔직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세요.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 1시간 동안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옷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음이라는 기본 점수가 사라진 자리를 옷이라는 새로운 점수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옷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잘 차려입은 아침 한 번이 하루의 자세와 기분과 에너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고 깔끔하게 관리된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옷을 고를 때 30초만 더 투자해 보세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집던 옷 대신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떠올리면서 옷을 골라보는 겁니다. 핏은 괜찮은지, 색은 나에게 맞는지, 구김은 없는지 이 3가지만 체크하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30초가 내일의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거울 속에서 오, 괜찮은데 하고 미소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미소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옷 이야기가 외면의 변화였다면 다음 이야기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50 이후에도 활력 있고 건강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면 매달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밥 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여행도 한 번씩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실제로 은퇴를 하신 분들께 여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생각보다 돈이 훨씬 빨리 빠진다고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예상 못한 곳에서 돈이 줄줄 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막연하게 몇 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노후 생활비를 직접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떤 항목을 빠뜨리기 쉬운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후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억이면 되겠지. 아니야. 요즘 세상에 5억은 있어야지. 어떤 분은 10억은 모아야 마음이 놓인다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숫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뉴스에서 본 숫자를 어림짐작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감으로 정한 숫자예요. 물론 그 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감으로 정한 숫자는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과 시골의 작은 집을 갖고 계신 분, 이 두 분의 노후 생활비가 같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관리비만 해도 차이가 크고 교통비 구조도 다르고 의료 접근성도 달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쓰는 생활비와 은퇴 후
생활비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출퇴근, 교통비, 점심값, 회식비 이런 것들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은퇴하면 이런 지출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은퇴하면 돈이 덜 들겠구나. 그런데요,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안 나가니까 집에서 세 끼를 다 해드시게 되고 식비가 올라가요. 시간이 남으니까 취미 활동이나 외출이 늘어나면서 여가비가 생기고요. 무엇보다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갈 일이 잦아지면서 의료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제가 아는 김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62세에 은퇴하셨어요. 3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퇴직금도 제법 받으셨고 국민연금도 나올 예정이셨거든요. 은퇴 전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셨대요. 연금이랑 퇴직금이자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우리 부부 생활비로 충분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은퇴 첫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먼저 집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로 150만 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꽤 있었어요. 여기서 또 몇백만 원이 나갔고요. 거기다 그 해에 조카 결혼이 2건, 지인 상송 3건, 경조 사비로만 200만 원 가까이 쓰셨대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달 25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첫 해부터 적자가 났다고. 예상 못한 곳에서 돈이 펑펑 나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으로 계산한 노후 생활비의 함정입니다. 평균적인 숫자, 남들이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노후 생활비를 항목별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건데요. 첫째는 매달 반드시 나가는 고정 생활비, 둘째는 불규칙하지만 반드시 발생하는 변동 지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요, 비로소 내게 진짜 필요한 노후 자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정생활비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고정생활비라고 하면요, 매달 거의 비슷한 금액이 꼬박꼬박 나가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노후 생활비 계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주거비예요. 내 집이 있는 분이라면 월세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주거비가 공짜는 아닙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매달 관리비 나가시죠? 여름에 에어컨 틀면 전기세 포함해서 30만 원, 40만 원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에 난방비까지 합치면 또 올라갑니다. 거기다 재산세도 있어요. 1년에 2번 나오는데 아파트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집이 오래되면요, 수리할 곳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일러, 배관,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걸 월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주거비를 다 합치면요, 부부 기준으로 대략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잡으셔야 해요. 물론 지역이나 집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가 평균적인 범위입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하면 식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점심 사 먹는 비용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직장 다닐 때는 점심 한 끼만 밖에서 먹지만 집에 계시면 세 끼를 다 차리셔야 해요. 장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식재료비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시간이 많으시니까 맛있는 것도 해 드시고 싶고 가끔은 부부가 외식도 하시고 싶잖아요.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 식비가 꽤 나갑니다. 부부 기준 월 식비, 현실적으로 보면 외식비 포함해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1인 가구시라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 공과금이 있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개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다 합치면 매달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비 때문에 확 올라가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통신비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부부 두 분 휴대폰 요금만 해도 매달 10만 원 안팎이 나가고요. 집에 인터넷이랑 텔레비전 결합 상품 쓰시면 여기서 또 3만 원, 4만 원 추가되죠. 교통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가용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면요.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 이걸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차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걸 막상 은퇴하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체감이 확 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훨씬 적겠지만 그래도 택시비나 지하철 교통비로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할인이 있긴 하지만 병원 다니실 때 택시 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은퇴 후에도 꽤 큰 고정 지출이에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젊을 때 가입해놓은 보험들의 월납입금이 합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은퇴 후에 보험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불안해지니까 함부로 해지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천법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 고정생활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거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이것들을 다 합치면요. 부부 기준으로 매달 대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 가구시라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충은 아시겠지만 항목별로 정확한 금액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드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딱 한 번만 통장 내역을 쭉 살펴보세요. 아마 본인도 몰랐던 지출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고정생활비는 어찌 보면 예측 가능한 돈이에요. 매달 비슷하게 나가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불규칙하게 터지는 변동지출이에요. 이 변동지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꼼꼼하게 고정비를 계산해도 예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그리고 가장 크게 당하는 숨은 변동지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요. 은퇴 후 가계부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가장 타격이 큰 항목들입니다. 저는 이걸 숨은 변동 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숨었다고 하냐면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서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러다 불쑥 나타나서 통장 잔고를 확 깎아버립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이야기해야 할 게 바로 의료비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감기 걸리면 약 지어 먹고 건강검진 한번 받고 그 정도면 끝이죠.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아프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매달 약을 타러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약값도 꾸준히 나갑니다. 숫자로 한번 볼까요? 통계를 보면 50대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평균적으로 약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게 150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요. 70대에는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80대가 되면 300만 원 이상 나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기준이에요. 문제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MRI 한 번 찍으면 수십만 원, 임플란트 하나 하면 100만 원 이상. 이런 비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통계에 잘 안 잡히거든요.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요, 큰 병에 걸렸을 때예요. 암 진단을 받으시면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합쳐서 수천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커버가 되지만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병비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1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초기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었고 이후 재활치료비가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세요. 이게 1년, 2년 되니까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는요, 평상시 기본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본 의료비는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잡아두시고요. 큰 병에 대비한 예비자금은 별도로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의료비 이야기가 좀 무겁죠.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게 대비의 첫걸음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숨은 지출은 경조사비입니다. 은퇴하면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경조사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직장 관련 경조사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요, 친척이나 지인 관련 경조사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50대, 60대가 되면 주변에 자녀 결혼시키는 분들이 많아지고 안타깝지만 부모님 세대분들의 상속도 잦아지거든요. 거기다 손주가 태어나면 돌잔치도 있고요. 경조사비를 한번 현실적으로 따져볼게요. 결혼 축의금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운 사이면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내시잖아요. 부의금도 비슷하고요. 여기에 화환이나 선물까지 합치면 건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이게 1년에 5건만 생겨도 최소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나갑니다. 세 번째는 여가비와 취미비입니다. 이게 의외로 큰 항목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취미 활동을 못 하셨잖아요. 은퇴하면 시간이 확 늘어나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지세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시고 골프를 배우시고 여행을 다니시고 이런 활동 하나하나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행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은퇴 초기에는 그동안 못 다닌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국내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부부 기준 30만 원에서 50만 원, 해외여행은 최소 200만 원 이상 들잖아요. 1년에 2-3번만 여행을 다녀오셔도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여가비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잡으셔야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시는 항목인데요. 바로 자녀 지원금입니다.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도 어렵고 결혼 비용도 워낙 크다 보니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전세 보증금 보태주기, 손주 육가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돈입니다. 저는 이걸 효도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했지만 지금은 은퇴한 부모가 성인 자녀를 지원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통계를 봐도 50대에서 60대 가구의 상당수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수천만 원, 전세 보증금 보태주는데 또 수천만 원. 이게 한꺼번에 나가면 노후 자금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요.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박 선생님, 65세이신 분인데요. 은퇴하신 후에 1년 동안의 변동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해 보셨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의료비로 320만 원, 경조사비로 210만 원, 여가비로 360만 원, 자녀 지원금으로 500만 원. 이것만 합쳐도 1년에 1,390만 원이에요. 월 평균으로 나누면 약 116만 원입니다. 이게 고정생활비와는 별도로 나가는 돈이에요. 아까 고정생활비가 부부 기준 150만 원에서 이 1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변동 지출 116만 원을 더하면요. 실제 매달 필요한 돈은 3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겁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바로 준비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건 현재 기준의 금액이에요. 문제는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3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20년 후에도 3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인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물가가 우리 노후 자금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당장은 눈에 안 띄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지갑에서 돈을 슬슬 빼가거든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0년도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략 3,0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7,000원, 8,000원, 어떤 데는 10,000원 가까이 하죠. 25년 사이에 짜장면 값이 2배 반 넘게 오른 겁니다. 짜장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버스비, 택시비, 병원비, 아파트 관리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이건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게 노후 생활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매달 300만 원이 있으면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물가가 매년 평균 3%씩 오른다면 10년 후에 지금의 300만 원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약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요, 약 540만 원이 필요해요. 이 숫자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물가가 매년 3%씩이나 오르겠어?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장기 평균이 대략 2%에서 3% 사이입니다. 여기다 체감 물가는 공식 통계보다 더 높게 느껴지시잖아요. 특히 식료품이나 의료비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은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와닿는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떠올려 보세요. 큰 얼음 덩어리를 하나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요, 처음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녹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보면 물이 좀 고여 있고 2시간 후에는 확 줄어들어 있죠. 물가 상승률이 딱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조금씩 내 돈의 가치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노후 자금을 계산하실 때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물가가 오른 미래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걸 실질가치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한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월 생활비에 물가 상승률을 복리로 곱해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가가 매년 3% 오른다면 대략 24년 후에 물가가 2배가 됩니다. 즉, 지금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이 24년 후에는 600만 원이 있어야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은퇴 후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 물가 상승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장 보러 가면 예전에 사던 것들을 다 못 담게 되고 외식 한번 하려면 부담이 커지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삶의 질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느냐? 걱정 마세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하실 수 있게 단계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물가 상승까지 이 모든 걸 합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랑 펜이 있으시면 적어보셔도 좋고요. 그냥 들으시면서 대략적인 감을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첫째 단계입니다. 먼저 내가 언제 은퇴할지, 그리고 몇 살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정해야 해요. 은퇴 시기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대 수명은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현재 83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90세까지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부모님이 장수하신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95세까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은퇴하시고 9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살아야 할 기간은 28년입니다. 약 3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3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죠? 이 긴 시간 동안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단계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할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정 생활비부터 볼까요? 주거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부부 기준으로 이걸 다 합치면 대략 200만 원 정도를 중간값으로 잡아볼 수 있어요. 물론 본인 상황에 따라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변동 지출을 더합니다. 의료비, 경조사비, 여가비, 자녀 지원금 등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였죠? 그러면 고정비 200만 원 더하기 변동비 100만 원, 합쳐서 월 300만 원. 이게 현재 기준 최소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잡으셔야 하고요. 여기서 잠깐. 아까 이 숫자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처음에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만 원은 넉넉한 게 아니라 최소한인 겁니다. 게다가 아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전이에요. 셋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물가가 매년 3% 오른다면 24년 후에 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년이라는 은퇴 기간 동안 물가가 꾸준히 오른다면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현재 기준의 약 1.5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은퇴 기간 전체를 평균 내면 실질적으로 월 4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퇴 초반에는 300만 원으로 괜찮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같은 300만 원의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계산을 단순화해서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월 평균 필요 금액을 350만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이건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인데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올라도 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단계입니다. 이제 총 필요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 3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연간 4,200만 원이에요. 이걸 30년 동안 쓴다면요. 4,200만 원 곱하기 30년. 총 12억 6천만 원입니다. 12억 6천만 원. 이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잠깐, 아직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전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빼야 할 게 있거든요. 바로 이미 확보된 자산과 수입원이에요. 이게 넷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신 분이라면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가 각각 받으신다면 합쳐서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요. 15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0년 5억 4천만 원이에요. 이걸 총 필요 금액에서 빼면 12억 6천만 원 빼기 5억 4천만 원. 남은 금액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또 빼야 할 게 있어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빼야 하고요. 개인연금에 가입하셨다면 그 수령액도 빼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그것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 있고 개인연금으로 30년간 총 1억 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요. 7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을 빼면 순수하게 내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연금을 많이 준비하신 분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연금이 적은 분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산하면 막연했던 숫자가 구체적인 숫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계산 결과를 보시고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좀 막막해 하십니다. 나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숫자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면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실천법들을 하나씩 적용하시면요, 그 격차를 의미 있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부족한 노후 자금을 메우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걸 보고 나는 이미 늦었어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퇴 전에 미리 은퇴 후에 생활비 수준으로 생활해보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실제로 비행하기 전에 시뮬레이터로 연습하는 것처럼요.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쓰고 있는 돈 중에서 은퇴 후에는 없어질 항목들을 빼고 은퇴 후에 새로 생길 항목들을 더해서 그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걸 3개월만 해보시면요, 실제로 내가 은퇴 후에 얼마로 살 수 있는지 감이 확 잡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외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는 유료 구독 서비스, 습관적으로 사는 것들,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 전략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원래 수령 나이에 받으실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으실 수도 있어요. 수령을 늦추면 매년 약 7% 정도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5년을 꽉 채워서 늦추면 약 36%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 원래 매달 100만 원 받으실 걸 5년 늦추면 약 136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매달 36만 원 차이면 1년이면 432만 원이고 20년이면 8,640만 원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큰 금액이죠. 물론 늦추는 동안 다른 소득이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니까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전략이에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실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연금으로 받으시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인데 받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부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수입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 이건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파트타임 상담이나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여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핵심은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소한 수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벌어도 노후자금 소진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매달 100만 원의 부수입이 있으면 30년 동안 3억 6천만 원의 노후자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 점검입니다. 아까 의료비가 나이 들수록 급격히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적절한 보험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이라는 표현이에요. 보험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험을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보험은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이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늘어나는데 실손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기가 돌아오는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 내용이 겹치는 보험들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보험 전문가나 공공재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점검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험료만 정리해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다섯째,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 가계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효과가 큰 방법이에요. 가계부라고 하면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기록하실 수 있어요. 직접 쓰시는 게 어려우시면
통장 자동 연동 기능이 있는 앱을 쓰시면 알아서 분류까지 해줍니다. 중요한 건요, 혼자 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노후 생활비는 두 사람의 문제니까요. 매달 말에 30분만 시간을 내서 이번 달에 얼마를 쓰고 어디서 예상보다 많이 나갔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선생님 부부 58세에 이 5가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노후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3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먼저 생활비 구조를 재설계해서 매달 25만 원을 줄이셨어요. 3년이면 900만 원이죠.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기로 결정하셔서 매달 받으실 금액이 30만 원 넘게 올랐고요. 부인께서 동네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셔서 매달 80만 원 정도 부수입이 생겼어요. 보험도 정리하셔서 매달 15만 원을 아끼셨고요. 부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낭비가 크게 줄었대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전에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숫자가 명확해지니까 불안감이 줄었고 부부가 함께 하니까 외롭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노후 생활비는 감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항목별로 나눠서 내 상황에 맞게 계산해야 해요. 그래야 현실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은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현재 기준이 아니라 미래 기준으로 계산해야 진짜 필요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셋째, 부족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생활비 재설계, 연금 전략 최적화, 부수입 만들기, 보험 점검, 노후 가계부, 이 5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요,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통장 내역을 열어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나간 돈을 항목별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주거비 얼마, 식비 얼마, 의료비 얼마, 이렇게요. 30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 잠깐 언급했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빈틈없는 노후 소득이 완성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어떤 순서로 수령해야 세금을 아끼는지, 이런 실질적인 전략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